안녕하세요. 양리학교실 안상진입니다. 이번 수업에는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 줄여서 아드레너지틱 드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큰 신경계 두 개, 교감신경계 심파테틱 nervous system과 부교감신경계 파라심파테틱 nervous system이 있습니다. 이미 배우셨겠지만 한번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합시다. 우선 CNS에서 뭔가 신호가 오면 신경절 전 뉴런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를 하고 그럼 이 갱글리온 안에서 시냅스를 하게 되죠. 이 아세틸콜린을 니코티닉 리셉터, N2 타입의 니코티닉 리셉터를 가진 뉴런이 다시 신호를 쭉 전달해서 이 타겟 올간까지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어서 아드레너지틱 리셉터가 이 신호를 받게 되겠죠. 그 타입에는 5개가 있다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알파1, 알파2, 베타1, 2, 3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교감신경계 중에서 이제 예외적인 것이 우리가 식은땀을 흘리는 땀샘인데, 이 경우에는 여기 앞쪽 단계까지는 똑같고 이 신경절 후 신경세포가 이 위의 경우에는 노르아드레너지틱 뉴런입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를 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세틸콜리너지틱 뉴런입니다. 그래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에요. 그러면 이걸 받는 수용체도 타입이 다르겠죠? 무스카리닉 리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M3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 전체의 교감신경 톤, 심파테틱 톤을 조절하는 장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장 위에 이렇게 갓처럼 쓰고 있는 부신, 껍데기 피질 말고 안쪽 수질, 이 안쪽에 크로마핀 셀이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를 하고 그럼 얘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다 퍼져나가서 몸 전체적으로 심파테틱 톤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앞쪽과 비슷합니다. CNS 쪽에서 쭉 뻗어나오는 아세틸콜리너지틱 뉴런이 있고 얘가 수질까지 와서 아세틸콜린을 분비를 하면 이 크로마핀 셀에 똑같이 N2 타입의 니코티닉 리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엔도크라인이죠. 온몸으로 피를 타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심파테틱 시스템이었고 파라심파테틱 시스템은 비슷한데 신경절 전 뉴런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똑같이 니코티닉 타입 N2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아세틸콜리너지틱 뉴런에 의해서 타겟 올간까지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때 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겠죠. 그리고 그걸 받는 무스카리닉 리셉터는 타입이 또 M1, M2, M3, M4, M5에서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우선 살펴보고 시작을 합시다. 그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말고 노르에피네프린과 그 친구들을 한번 보면 우선 물질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도파민은 이제 책 같은 거 보시면 이제 DA라고 줄여서 표기를 해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고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같은 곳에 NE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스타크래프트에서 아드레날린 글랜드 업그레이드 이런 거 할 때 그 녀석입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에서 E, 왜냐면 EP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에피라고도 흔히 많이 줄여서 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면 우선 타이로신 있는 아미노애시드죠. 우리가 열심히 먹은 단백질에서 나오는 그겁니다. 얘가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에 의해서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되면 도파 아니면 L도파가 만들어집니다.
이 도파는 다시 도파 디칼복실레이즈에서 칼복실기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도파민이 만들어집니다. 또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에 의해서 알파, 베타 여기에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돼가지고 수산화기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PNMT 이름이 길어서 PNMT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끝에 여기 메틸기가 하나 붙으면서 에피네프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물질들을 우리가 카테콜아민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카테콜아민이 뭐냐면 이렇게 벤젠 고리에 이렇게 두 개의 수산화기가 연달아서 붙어있는 이 구조를 카테콜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질소가 붙어있는 것을 아민, 그 중에서도 이렇게 탄소 체인이 두 개가 붙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틸아민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카테콜아민은 이렇게 벤젠 링에 OH 두 개 있고 그다음에 끝에 N이 있는 이런 구조. 그러면 여기서는 이만큼이 다 카테콜아민에 해당을 하겠죠. 그 중에서 실제로 분비가 되어서 뭔가 작용을 한 녀석들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경세포는 에피네프린을 분비를 하고, 어떤 건 노르에피네프린 분비하고, 어떤 건 도파민을 분비하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우리 진 중에서 진 사일렌싱이 되죠. 만약에 PNMT가 발현이 안 되는 신경세포가 있다 라고 하면 걔는 이렇게 쭉 생합성이 되면서 노르에피네프린까지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가 분비가 됩니다. 그럼 얘는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노르아드레너지क 뉴런에 해당을 합니다. 만약에 이 효소도 발현이 잘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에피네프린을 내는 아드레너지क 뉴런이 될 거고, 만약에 얘도 분비가 안 되고, 얘도 발현이 안 되고 얘도 발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도파민까지만 만들어지고 도파민이 분비가 되겠죠. 이러면 도파미너지क 뉴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카테콜아민들은 활용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작동을 한 다음에 대사가 돼서 효과가 종료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메타볼리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컴트, 카테콜 O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메틸기를 붙이든가, 아니면 마오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에 의해서 아민 쪽에 산화를 시켜서 수산화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도파민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되고 얘가 다시 에피네프린으로 만들어진다고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얘가 컴트 또는 마오에 의해서 어느 쪽이든 먼저 만나게 되면 대사가 됩니다. 분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형태로 대사가 되어버립니다. 마오에 의해서는 얘가 아민을 옥시데이션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N을 옥시데이션을 시켜서 이렇게 칼복실기로 바꿔버립니다. 도파민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N이 마오를 만나면 이렇게 칼복실기가 되어버리고,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 에피네프린과 여기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마오를 만나면 이제 똑같이 이 아민기가 칼복실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컴프트를 만나면 카테콜 O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죠. 그래서 이 카테콜에 메틸기를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그래서 컴프트를 만나고 그 다음 마오를 만나든가, 아니면 마오를 만나고 그 다음 컴프트를 만나든가 해서 3메톡시 하이드록시 만델릭 애시드 아니면 바닐릭 맨딜릭 애시드라고 해서 이제 VMA라고도 줄여서 부르고, 이 형태로 최종적으로 대사가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도파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다른 호모발리닉 애시드, 이 부분이 다르죠. 이런 형태로 최종 대사가 되어서 우리 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아드레날린성 시냅스, 신경절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신경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열심히 먹은 단백질에서
나온 아미노 애시드 중 하나인 타이로신이 셀 안으로 들어오고, 타이로신이 L도파가 되고 다시 얘가 도파민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도파민은 VMAT라는 베시큘러 모노아민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이런 베시클 안으로 펌프가 됩니다. 여기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앞에서 말했던 추가적인 엔자임들이 있으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에피네프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최종 산물 형태로 이렇게 베시클 안에서 저장된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분비를 하도록 어떤 신호가 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엑손을 타고 신호가 쭉 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 신호죠. 네. 이 신호가 오면 이 전이차가 생기기 때문에 볼티지 센시티브 칼슘 채널에 의해서 세포 밖에 있던 칼슘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너브 터미널 쪽에 칼슘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여기 이 멤브레인을 서로 연결시키는 이 스냅 프로틴 같은 녀석들이 서로 이제 앵커링이 돼가지고 얘가 멤브레인과 퓨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안쪽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분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도파민이나 에피네프린과 같은 카테코라민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얘는 그 다음 타겟셀에 가가지고, 타겟셀에서는 그럼 리셉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드레노 리셉터 또는 아드레너직 리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있는 이 리셉터는 이제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입니다. 거기에 붙게 되면 얘의 어떤 신호 3차원 구조가 바뀌면서 그게 이제 어떤 신호를 전달을 해서 이 세포 안에서, 아래쪽에 이 큰 세포죠. 이 세포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와서 붙었어요. 여기도 붙고 붙었어요. 그런 다음 작용이 끝나야 되겠죠. 작용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디퓨전,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될 거고, 아니면 포스시냅틱 셀 쪽에 컴트가 멤브레인에 박혀 있어가지고 얘에 의해서 대사가 되어버립니다. 또는 여기에 이렇게 안쪽으로 펌핑을 하는 네트와 같은 트랜스포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르에피네프린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안으로, 셀 안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얘가 다시 VMAT에 의해서 베시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재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 마이토콘드리아 월에 있는 마오에 의해서 대사가 되어서 작용을 할 수 없는 형태로 대사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퍼져나가거나 대사가 되거나 해가지고 작용이 끝나게 됩니다. 이 카테코라민들은 이 컴트나 마오가 여러 셀들에서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고 있는 굉장히 어번던트한 엔자임이거든요. 우리가 먹으면 우리 장 안에 있는 세포들에 의해서도 바로 이렇게 대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과 같은 형태로 우리 몸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사를 해야 됩니다. 주사제 형태로 꼭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사를 시키는 효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short acting입니다. 수분 내로 다 분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OH기도 막 많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CNS 쪽에 들어가서 작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파민이 부족한 그런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도파민을 줘서는 얘가 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L도파 형태로 주면 이 아미노애시드를 펌핑하는 수송체를 통해서 셀 안으로 L도파가 들어오고, 이 L도파가 도파민으로 대사가 되어가지고 활용이 되는 그런 식으로 전구체 물질을 약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렇게 만약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쪽에도 리셉터가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오토 리셉터, 셀프 뭔가 조절을 하는 리셉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오토 리셉터가 있어서 노르에피네프린이 와서 여기에도 붙으면, 여기도 물론 붙지만 퍼져가지고 여기도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붙게 되면 얘가 주변에 있는 칼슘 농도를 떨어뜨려가지고 이 베시클이 멤브레인 퓨전 돼가지고 안에 있는 물질, 신경 전달 물질들을 분비하는 그 정도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아졌다. 그러면 오토리셉터가 많이 자극이 돼서 칼슘 농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 베시클 퓨전을 줄여주겠죠. 그러면 노르에피네프린 분비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를 이용해서 셀프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리셉터가 존재를 하고 있다. 이 정도 봐놓으시면 이 아드레너직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각 리셉터별 타입별로 아마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미 생리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쭉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알파1, 알파2가 있고 그 다음에 베타는 1, 2, 3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1은 혈관 쪽에, 알파2는 프리시냅틱 리셉터, 이 앞에 그림에 나왔던 이 오토리셉터가 알파2 타입입니다. 그리고 베타1은 신장, 베타2는 폐 쪽에, 기관지 쪽에, 그리고 베타3는 아디포스 티슈와 블레더 쪽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대충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알파1은 vascular smooth muscle 쪽에 존재를 해서 여기에 만약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 같은 애들이 와서 붙어서 얘를 활성화를 시키면 바소컨스트릭션, 평활근이 수축하면서 바소컨스트릭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 아이리스 쪽에도 있어서 얘가 만약에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애들을 만나면 미드리아시스가 일어납니다. 동공이 확장이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 일들이에요. fight or flight 반응들에 해당을 하죠. 또 urethral sphincter, 소변이 나오지 않도록 조여주는 거, 또 prostate, 남자들에게 있는 거, 이쪽이 contraction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 알파2는 프리시냅틱 리셉터에서 얘가 자극이 되면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톤 다운을 시킨다고 그랬죠. 주로 뇌 쪽에, 뇌 안에 브레인스템 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알파2 아드레너직 리셉터는 팬크레아틱 아일렛 셀에도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 수용체가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나게 되면 글루카곤을 분비를 하고 그러면 간에서 포도당이 나오게 되겠죠. 또 인슐린 분비를 감소를 시킵니다. 인슐린 분비가 감소가 되면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근육들이 fight or flight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베타1 아드레너직 리셉터, 얘는 주로 하트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트에 있어서 심장의 하트 레이트를 올려주고 또 컨트랙틸리티도 올려주고 또 컨덕션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심장이 빠르고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카디악 아웃풋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베타1 아드레너직 리셉터의 경우에는 신장 쪽에 있는 신장 사구체 쪽에 있는 적스타 글로메룰러 셀에 존재를 해서 얘가 자극이 되면 레닌 시크리션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아직 안 배우셨을 것 같긴 한데 그쪽 시스템을 활성화를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혈압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신사구체 쪽에서 원래는 이렇게 신장 쪽으로 수분이 많이 와가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그러면 레닌이 시크리션이 감소를 해서 블러드 프레셔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면 뭔가 몸을 다 조여가지고 블러드 프레셔를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기전인데 거기에 적스타글로메룰러 셀의 베타1 아드레너직 리셉터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레닌의 시크리션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테라인 컨트랙션, 자궁 쪽에도 얘가 존재를 해서 컨트랙션을 일으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베타2는 주로 폐 쪽, 기관지 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브론키얼 쪽에도 있고 베스큘러 쪽에도 있고 GI,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위장관 쪽 그쪽에 있는 스무드 머슬들, 평활근 쪽에 존재를 해서 만약에 자극이 되면 이완하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브론코 다일레이션, 기관지가 확장이 될 거고
바소다일레이션. 혈관도 수축이 되는 게 아니고 풀리게 되기 때문에 다일레이션이 일어날 거고, 또 GI 같은 경우에는 모틸리티가 감소하게 됩니다. 덜 움직이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판크레아틱 아일렛 셀 쪽에도 존재를 해서 이 경우에는 글루카곤 분비를 증가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반대 방향이긴 한데, 대부분의 조직들에 알파와 베타가 같이 발현이 되고 있으면 알파 쪽이 더 우세합니다. 알파 리셉터가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에피네프린이 왔다라고 하면 인슐린을 분비를 감소하는 쪽으로 네트 이펙트는 이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베타3 같은 경우는 지방 조직 또는 방광 쪽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포스 티슈에 있는 베타3 아드레날직 리셉터가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애들을 만나서 액티베이션이 되면 라이폴라이시스가 일어나서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던 걸 푸는 거죠. 그리고 블래더 릴렉세이션, 방광을 이루고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킵니다. 만약에 수축을 하면 소변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fight or flight 상황인데 오줌을 싸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약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드러그 리셉터 티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리셉터가 있습니다. 리셉터는 이 드러그와 바인딩을 할 수 있는 3차원의 구조, 이런 포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딱 맞는 뭔가 물질이 와서 결합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포켓과 모양이 딱 맞는 어떤 드러그, 아니면 우리 몸속에서 원래 발현이 되고 있는 어떤 라이간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바인딩 포켓과 아주 딱 잘 맞아가지고 결합했을 때 에너지 준위가 많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쪽으로 더 우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게 아니고 잘 바인딩을 안 한다 라고 하면 이쪽이 더 많이 존재하고 이런 형태는 조금 존재하는 그런 평형 상태를 우리 몸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 리셉터는 이렇게 액티브 스테이트와 인액티브 스테이트를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적인 구조가 이렇게 약간 뒤틀려 가지고 이 보통 리셉터가 이렇게 셀 멤브레인에 박혀 있다라고 할 때 바깥쪽에 뭔가 드러그 바인딩 포켓이 있을 거고 이 안쪽에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3차원 구조가 있을 때 드러그가 와서 바인딩을 하면 이게 액티베이션이 된 어떤 상태로 이렇게 3차원적인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 바뀐 3차원적인 어떤 구조에 의해서 엔자임 액티비티를 얘 자체가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어떤 엔자임이 리크루트가 돼가지고 와서 붙어가지고 다시 또 얘가 어떤 신호를 또 전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라이간드에 의해서 들어온 신호를 셀 안쪽에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신호 전달을 하고 있는 이 물질이 바로 리셉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액티베이션이 됐다 인액티베이션이 됐다 할 수가 있는데, 이 드러그가 와서 붙었을 때 모양이 아주 잘 맞아가지고 이 액티브한 상태로 더 우세하도록, 이 상태가 안정화되도록 하면 액티베이션이 많이 돼서 신호를 많이 전달해서 어떤 셀 안에 있는 변화를 많이 일으키게 되겠죠. 그런데 뭐 파셜 아고니스트다 하면 얘가 와서 붙었는데 변화를 조금만 일으켜요. 액티브 스테이트로 조금만 가고 인액티브 스테이트로 더 많이 존재하고 이런다. 그러면 효과가 작겠죠.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영리학 시간에, 약동학 영역학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일 1학기에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터미널로지 용어를 한번 봅시다. 자,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아고니스트는 우리말로 작용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마 좀 오래된 책들 아니면 용어를 통일하지 않은 책들의 경우에는 작동제 아니면 효현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용제 아고니스트는 수용체에 결합해서 생리적 반응,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라이간드가 와서 붙었을 때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약물
아니면 그 내인성 물질 자체도 아고니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항제, antagonist, 길항제 아니면 차단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름의 antagonist는 수용체에 결합하지만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셉터에 바인딩 포켓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어떤 라이간드가 와서 붙으면 어떤 변화가, 어떤 신호가 전달이 되고, 아고니스트가 왔을 때도 그 3차원적인 약간의 뒤틀림이 생겨서 그 안쪽에 있는 구조가 바뀌면서 여기에 뭐 다른 물질이, 다른 단백질이 와서 붙는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어떤 엔자임 액티비티가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런 신호 전달이 일어나도록 하는 물질이면 아고니스트. 만약에 이렇게 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호 전달이 잘 일어나지 않는 물질이다 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안타고니스트, 대항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안타고니스트가 와서 붙었는데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얘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아고니스트나 어떤 라이간드가 와서 붙는 것을 방해를 하겠죠. 그러면 아고니스트와 반대 방향의 작용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얘 자체가 어떤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마치 반대의 작용을 하는 것처럼 밖에서 관찰했을 때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용제 아고니스트, 대항제 안타고니스트는 이렇게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아드레너직 리셉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아드레너직 리셉터의 경우에는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라는 타입에 해당을 합니다. 나중에 양리학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그런데 이 GPCR들은 특히 이제 이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베타3가 이제 진화적으로 각각의 따로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알파가 만들어졌는데 이 알파가 듀플리케이션이 일어났고 얘에 약간의 뮤테이션이 생겼고 얘도 약간의 뮤테이션이 생겨가지고 알파1과 알파2가 갈라졌고 이런 식으로 진화적으로 조금씩 바뀌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베타3가 서로 완벽하게 다르진 않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피네프린과 같은 우리 몸의 내인성 라이간드가 이 5가지 타입을 모두 다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크로스 리액티비티를 가진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파1에 아주 선택적인 약물을 만들었다 라고 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알파2도 약간의 뭐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베타1도 좀 건들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 리액티비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교감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보면 하나는 아고니스트고 하나는 안타고니스트겠죠? 그래서 아고니스트는 심파테틱 톤을 올리는 쪽, 심파테틱 너브가 액티베이션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흉내내는 약이다. 여기서 미메틱스, 심파토미메틱스라고 부르고, 안타고니스트의 경우는 그 효과를 깨부셔서 없앤다 라고 해서 심파토라이틱스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으로 잘 안 부르긴 하는데 혹시 이제 책 같은 데서 보시면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를 이렇게도 부른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시간에는 아고니스트 쪽을 한번 효과를 항진시키는 쪽의 약물들에 대해서 봅시다. 그러면 아드레널직 아고니스트의 분류를 하면 다이렉트 액팅과 인다이렉트 액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액팅은 리셉터에 직접 달라붙어서 작용한다 라는 의미예요. 인다이렉트 액팅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작용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고, 믹스드는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 수용체를 직접 자극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그런 약물들을 말을 합니다. 크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고, 다시 이 다이렉트 액팅의 경우에는 선택적인 것과 비선택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non-selective 한 건 우리 몸에서 원래 내인적으로 나오고 있는 물질들이 특성이 non-selective 합니다. 그래서 동요로 보셔도 되고, 다음 selective 한 거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이에요.
그래서 알파 1의 선택적인 거, 알파 2, 베타 1, 베타 2, 베타 3의 각각 선택적인 약물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러면 알파 1을 많이 발현하고 있는 조직에 가서만 작용을 일으키도록 한다거나 베타 1을 예를 들어 심장 쪽에서만 작용을 나타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몸의 피지올로지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Non-Selective Agonist, Intrinsic Agonist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카테코라민 3총사 이 녀석들입니다. 에피네프린은 생합성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녀석이었죠. 그래서 얘가 제일 효과가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알파, 베타, 아드레날린 리셉터에 다 강하게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그런 강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 아나필락틱 쇼크에서 치료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카테코라민들은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주사제 형태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에피펜이라는 건데 뭔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쇼크 상태가 되었을 때 빠르게 주사기를 팍 꽂아가지고 투여를 하는 그런 펜 형태의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에피네프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러면 베이저 컨스트릭션 혈관을 수축을 시키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완되어 있던 혈관이 쭉 수축을 하면서 혈압을 올려줍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각 우리 몸의 구석구석 피가 잘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blood pressure restoration 회복하는데 사용을 하고 또 아나필락시스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게 호흡이 어렵습니다. 호흡이 어려운 이유가 기관지도 수축을 하고 또 분비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공기가 잘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에피네프린을 투여를 했다 하면 브론코 다일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분비를 줄여주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rway obstruction을 줄여주는 쪽으로 최종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런 강한 효과가 필요할 때 그때 에피네프린을 주사제로 투여를 한다. 그 다음 노르에피네프린, 얘는 에피네프린이 되기 하나 전 단계죠.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알파에 많이 작용하고 베타는 잘 작용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알파 1에 작용을 하고 베타 2에는 낮은 정도로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ardiac arrest 아니면 hypotensive shock 이런 상황에서 알파 1은 혈관 평활근에 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자극이 되면 베이저 컨스트릭션이 일어나서 혈압을 다시 올려주는 떨어진 혈압을 올려주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원리로 치료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파민 같은 경우는 주로 뇌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건드는 약들은 주로 정신과 약에 해당을 하죠. 그런데 도파민을 이 물질 그냥 그대로 자체로도 혈관 내에 주사를 해서 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투여를 하게 되면 일단 얘는 CNS로는 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blood brain barrier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페리페럴 쪽에서 몸 바깥쪽에서 뇌 쪽 말고 다른 조직들에서 주로 작용을 하는데 특징이 dose dependent effect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농도로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타겟 리셉터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우 도스이면 도파민 리셉터를 주로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그게 이제 중간 정도로 농도를 올리게 되면 이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심장에 있는 베타1 리셉터를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도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혈중 농도를 많이 올려주면 하이도스의 경우에는 알파1은 혈관 벽 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농도를 조절해서 만약에 혈관은 건드리지 않고 심장 쪽에만 효과를 주고 싶어 라고 하면 미디엄 도스를 투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트 페일리어, 하이포텐시브 쇼크 같은 상황에서 상황에 맞춰서 이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치료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류가 non-selective한 intrinsic, 우리 몸에서 원래 나오고 있는 아고니스트들입니다.
그 다음은 셀렉티브 아고니스트가 되겠죠. 셀렉티브한 아고니스트는 그러면 각각의 타입을 하나하나 선택적으로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약물에 해당을 합니다. 봅시다. 알파1은 혈관벽 쪽에 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쪽으로 그러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알파1 셀렉티브한 약물은 이름도 익혀놔야 됩니다. 옥시메타졸린 이런 애가 있고 페니레프린이라는 약물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면 코 쪽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키면 코 충혈된 게 감소하고 또 코 쪽으로 가는 혈관들을 수축을 시키면 거기서 만들어진 분비물도 감소를 하겠죠. 네이절 컨제스천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치료제로 또 눈이 충혈됐을 때 아이 레티니스가 있을 때 아이드롭 형태로 옥시메타졸린 또는 페니레프린이 들어있는 안약을 넣으면 눈 충혈된 게 완화가 됩니다. 또 몸 전반적인 혈관을 수축을 시키면 하이퍼텐션 치료, 저혈압 치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에 이렇게 칙 뿌리는 약이나 안약 같은 거 그것들이 알파1 셀렉티브한 아고니스트가 들어있습니다. 주 성분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알파2입니다. 알파2는 오토리셉터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냅스가 있을 때 분비를 하는 쪽, 받는 쪽 말고 분비를 하는 쪽에 오토리셉터가 있어서 네거티브 피드백 룹을 이루고 있다고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약물이 클로니딘이라는 약물입니다. 그럼 만약에 클로니딘으로 알파2 리셉터를 액티베이션을 시킨다 라고 하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심파테틱 톤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오토리셉터가 뇌 안에 많이 존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 전반적으로 심파테틱 톤을 떨어뜨리면 고혈압 치료제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신과 쪽에서 뇌 안에 있는 알파2 오토리셉터를 공략하는 그런 약물, 그런 원리로 치료제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물, ADHD, Anxiety Disorder, Migraine, Withdrawal Symptom 이런 데 치료하는데 알파2 셀렉티브한 클로니딘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베타1. 베타1은 심장 쪽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심장 쪽을 선택적으로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도부타민입니다. 도부타민은 그러면 베타1을 액티베이션을 시키면 심장이 강하고 빠르게 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칼디악 아웃풋을 회복시키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acute, 갑자기 하트 페일러가 일어났을 때 심장이 그러면 만약에 제대로 못 뛰어가지고 칼디악 아웃풋을 제대로 못 내는 상황이 되면 몸에 있는 장기들이 혈액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데미지를 입게 되겠죠.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acute heart failure 때 증상을 완화시키는 용도로 도부타민을 치료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타2, 얘는 기관지 쪽에 주로 분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부타몰, 철부탈린과 같은 숏액팅, 방광기가 짧은 녀석들도 있고 살메테롤, 포르모테롤과 같은 롱액팅, 방광기가 긴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타2를 액티베이션을 시키면 수축됐던 기관지가 이렇게 이완이 되면서 공기가 잘 통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treatment of bronchial asthma 또는 다른 airway obstruction이 관련되어 있는 호흡기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흡인하는 흡입제 형태로 많이 되어 있고 아니면 뭐 먹는 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hort acting 베타2 아고니스트 해서 사바라고 부르기도 하고 long acting 베타2 아고니스트 그래서 라바라고 이니셜을 따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타3 얘는 지방세포 쪽이나 아디포스 티슈 또는 방광 근육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버액티브 블래더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미라베그론 메인 치료제는 아니지만 보조적인 치료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액티브 블래더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블래더 근육이 방광 근육이 수축을 해서 소변을 지르게 되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베타 3 셀렉티브 아고니스트를 사용을 하면 블래더에 있는 근육들이 이완을 하면서 이런 증상을 완화를 시키는 치료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알파 1, 2 공이 액티베이션을 시키지만 베타 쪽에는 별로 작용을 안 하는 그런 약물을 앞에서 말했던 옥시메타졸린, 얘 같은 경우는 알파 2 파셜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묶어가지고 알파 1 셀렉티브 하긴 하지만 알파 2를 일부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non-selective alpha agonist라고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non-selective beta agonist도 있겠죠. 베타 1, 2, 3를 주로 액티베이션 시키지만 알파는 잘 안 건드는 그런 약물도 있습니다. 아이소프로테레놀이라는 약물이 있어서 얘는 non-selective beta agonist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약물들은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약물들이거든요. 얘네들 미라백으로는 조금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름들을 잘 익혀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반복적으로 또 뭐 호흡기약 배우면서 또 뭐 살뷰타몰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정신과 쪽에서 클로니딘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순환기약에서 도뷰타민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이때 배웠던 이 분류에서 아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어떤 분류에서 어느 녀석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지식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건 다이렉트 액팅 아고니스트였죠. non-selective한 아고니스트, 그래서 리셉터에 직접 붙는 거죠. 또 셀렉티브 아고니스트도 당연히 각각의 서브타입의 리셉터에 달라붙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파 1 셀렉티브면 알파 2나 베타 1, 베타 2 이런 데도 붙긴 하지만 잘 안 붙는다거나 붙어도 별 효과가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indirect라는 것은 수용체에 직접 붙어서 걔를 수용체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약물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코카인과 암페타민, 뭐 중독되는 약물들 이름이죠. 오남용 되는 약물 이런 것들 중에 많이 보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런 약물들은 어떤 작용을 일으키느냐 하면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애들의 리업테이크를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 작용을 할 때 작용이 끝나는 기전이 디퓨전이 되거나 마오나 컴퓨터에 의해서 대사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NET와 같은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리업테이크가 돼서 재활용이 되거나 대사가 되거나 한다고 했죠. 그때 그 리업테이크 과정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또 베시클이 멤브레인과 퓨전돼서 릴리스되는 그 과정 있죠. 그 확률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면 이 시냅틱 클레프트 그 두 뉴런 사이에 두 세포 사이에 그 클레프트 그 공간에 있는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도파민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효과가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아고니스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코카인이나 암페타민과 같은 녀석들은 뇌에 있는 도파미널직 뉴런 패스웨이 중에 리워드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보상을 느끼는 그런 부위인데요. 특히 이제 이 부위에서도 이 시냅틱 클레프트의 도파민 농도를 높여가지고 그러면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어가지고 어딕션, 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카테코라민들이 마오나 콤프트에 의해서 대사가 되어서 어떤 작용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엔자임들을 억제하는 약물이 있으면 마오를 억제하는 약물 셀레질린, 컴프트를 억제하는 약물 엔타카폰 이런 애들이 있으면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애들의 반감기가 길어지게 되겠죠.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효과를 더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약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파민이 적어져서 발생하는 뇌 쪽에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나 아니면 도파 리스폰시브 디스카이네지아 이런 병들이 있는데
그런 질병들 같은 경우는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을 늘려줘야 되는데, 도파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뇌 쪽으로 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폴라리티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전구체인 도파나 타이로신, 특히 이제 도파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로신과 같은 아미노애시드를 이렇게 업테이크하는 기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신경세포라도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아미노애시드들을 이렇게 셀 안으로 가져오는 그런 기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도파가 셀 안으로 들어가서 도파 디칼복실레이즈에 의해서 도파민도 만들어지고 노르에피네프린도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생합성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한 질병에 L도파를 전구체 물질을 약으로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파도 카테콜 아민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 그래서 방광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쉽게 분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많이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마오 이니비터나 컴트 이니비터, 셀레질린, 엔타카폰 이런 것들을 도파와 함께 투여를 하면 얘의 해프라이프가 길어지면서 도파민으로 많이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셀레질린, 엔타카폰.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건 direct acting,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것, 또는 indirect acting, 대사하는 효소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리업테이크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릴리스를 증가시키거나 이런 기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고니스트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믹스드라고 해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다 나타내는 그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고요. 이 녀석들은 이 물질 자체가 카테코라민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수용체를 직접 자극하기도 하고, 또 베세클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명확하지 않은 기전을 통해서 그런 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이 카테콜 구조가 없기 때문에 컴트나 마오에 의해서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카테콜아민에 비해서 훨씬 더 작용 시간이 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건 에페드린이라는 약물인데요. 얘는 전신에 작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교감신경 항진, 심파테틱 톤을 올려줘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항진되겠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증가해요. 에너지를 많이 태우게 되고, 칼로리 많이 태우게 되고, 또 특히 지방 분해를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디빌더들이 이제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껴있으면 이 데피니션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바디빌더들이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환기계 쪽, 특히 이제 심장 쪽에 문제로 급사하는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금지되어 있는 약물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름도 비슷한 슈도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은 특징적으로 코 쪽에 가서 작용을 잘 합니다. 그쪽에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코 쪽에 있는 혈관들을 수축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염증이 일어나면 그쪽에 막 충혈이 되겠죠. 염증도 줄여주고, 아니면 혈관 부풀어 있는 것도 줄여주고, 또 혈관이 수축이 되면 거기서 분비되는 것도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분비물도 감소하고, 그래서 코막힘을 완화하는 nasal decongestant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 같은 거 성분명 찾아보시면 슈도에페드린 같은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시간에 우선 아고니스트, 아드레너직 시스템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약물들, 다이렉트 액팅과 인다이렉트 액팅, 믹스드 액션을 하는 세 종류의 약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한번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안타고니스트 쪽을 한번 살펴보고 복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고 옵시다.